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저자는 유시민입니다. 유시민님이 뒤늦게 과학 공부의 즐거움에 빠지셨네요. 서문의 한 단락으로 이 책을 열겠습니다. 공부는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인간과 사회와 생명과 우주를 이해하는 일이다. 공부를 온전하게 하려면 당연히 과학을 알아야 한다. 나는 인문학을 공부했지만 나 자신을 안다거나 세상을 이해했다는 자신감을 얻지 못했다. 과학을 공부하고서야 이유를 알았다. 내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했다.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역사를 해석했다. 자신감이 부족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더 교만한 사람이 될 뻔했다. 챕터 2의 나는 무엇인가? 문과인 나는 과학자들이 인간에 대해 알아낸 여러 사실을 의의 없이 받아들인다.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 돌, 흙, 물, 불, 공기를 비롯한 모든 물질, 달과 태양과 우리 은하의 모든 별, 다른 은하를 포함해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내 몸과 똑같은 배열을 이룬 원자의 집합은 어디에도 없다. 나는 우주에 딱 하나뿐인 존재다. 물질인 내 몸을 지휘하는 제어센터는 단단한 머리뼈 안에 들어있는 주름진 회백색 세포 덩어리다. 나는 무엇인가? 대답은 분명하다. 나는 뇌다. 이것은 사실을 기술한 과학의 문장이 아니라 자아의 거처를 드러내는 문학적 표현이다. 뇌는 물질이지만 철학적 자아는 물질이 아니다. 내가 뇌일 수는 없다.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말한 것은 뇌를 떠나서는 철학적 자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다. 자아, 인격, 정체성은 무엇인가? 일단 물질은 아니다. 사람의 몸을 해부해 샅샅이 뒤져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는다. 원자 단위까지 쪼개도 헛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고 믿으면서 자신과 타인을 대한다. 사람은 저마다 인격과 정체성이 있다. 가치관, 개성, 기질, 취향이 다르다. 그 모든 것을 지닌 삶의 정신적 주체를 자아라고 하자. 그리고 사람의 자아는 각자 다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자아 안에서도 서로 다른 여러 면이 있다. 모든 자아는 복잡하고 변덕스러우며 주체적이고 괴팍하다. 그리고 시간이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그 무엇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안다. 시간을 무한정 견뎌내는 것은 없다. 시간은 영혼을 서약했던 사랑을 끝나게 한다. 나는 김지아 시인의 글을 좋아했고 인간 김지아를 존경했다.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오적과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작품을 발표했으니 어찌 좋아하고 존경하지 않겠는가. 그가 1991년 조선일보에 죽음의 구판 당장 걷어치워라라는 칼럼을 발표했을 때는 실망했다. 그렇지만 나는 김지아 시인이 젊은 시절 썼던 시와 산문을 여전히 좋아한다.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을 소중히 여긴다. 1991년 이후 시인의 말과 글이 달라졌어도 상관없다. 그런 것은 듣지 않고 읽지 않으면 된다. 좋으면 가까이, 싫으면 멀리, 그렇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 뇌를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 만든 기계로 보는 견해를 나는 받아들인다. 우리의 뇌는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받아들여 적절한 대응책을 찾는다. 왜? 생존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뇌의 존재 이유다. 뇌에 깃든 우리의 자아는 단단하지 않다. 쉼없이 흔들리고 부서지고 비틀리는 가운데 스스로를 교정하고 보강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견딘다. 자아는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보다는 뇌의 물리적 변화나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 때문에 달라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인문학보다는 뇌과학과 신경생리학이 전향이라는 행위를 더 잘 설명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컴퓨터와 인공지능은 천연지능인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컴퓨터와 비교하면 거꾸로 우리의 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뇌에도 하드웨어가 있다. 바로 뉴런이다. 소프트웨어도 있다. 뉴런이 서로 연결해 작동하는 정보 처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자아에 영향을 준다. 뇌는 학습하는 기계다. 하드웨어인 뉴런과 소프트웨어인 시냅스 연결망으로 매 순간 방대한 데이터를 빛과 같은 속도로 처리한다.
데이터를 많이 확보한 뇌는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뇌와 다른 대답을 내놓을 수도 있고 같은 과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우리는 친일파로 변신한 독립운동가를 많이 안다. 그들 중에는 뇌 조직의 물리적 손상이나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이상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한 결과 노선을 변경한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인간의 뇌는 어떤 면에서 기계에 미치지 못한다. 아무리 잘 관리해도 오래되면 성능이 떨어진다. 나이가 들면 현명해진다는 말을 나는 믿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보통은 어리석어진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라는 세 요소를 종합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소프트웨어의 성능 개선과 데이터 증가 효과가 하드웨어 퇴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상쇄하는 동안은 더 지혜로워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하드웨어가 심하게 나빠지면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 기존 데이터를 상실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신규 데이터 유입은 줄어든다.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보다 덜 똑똑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뇌과학자들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뉴런은 서로 연결함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만들어내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거꾸로 뉴런의 연결 패턴에 영향을 준다. 자아가 뇌에 그저 깃들여 있는 게 아니라 뇌를 형성하고 바꾼다는 말이다. 물질이 아닌 자아가 물질인 뇌를 바꾼다니 신기하지 않은가?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대뇌 피질의 신경세포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때가 올 것이다. 내 뇌가 자신을 이해하는 일에 관심을 접고 오로지 생존에만 집착하는 날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뇌의 하드웨어 퇴화로 인해 벌어진 신경 생리학적 사건으로 여겨주기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지 말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동정해 주기를 바란다. 나만 그런 게 아니다.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도 마찬가지다. 사랑하기엔 흉하고 절멸하기엔 아깝다. 악과 누추함을 되도록 멀리하고 선과 아름다움에 다가서려 노력하면서 내게 남은 길지 않은 시간을 살아내자. 이것이 내가 뇌과학에서 얻은 인문학적 결론이다. 세 번째 챕터,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생물학 편입니다. 가장 재미있게 읽은 과학책은 코스모스다. 이미 여러 번 읽었고 앞으로 또 읽을 것이다. 인간과 사회와 역사를 보는 관점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책은 1976년 초판이 나온 이기적 유전자다. 그 책의 핵심 내용은 유전자 선택론이다. 생존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자연 선택의 단위를 개체나 집단이 아니라 유전자로 보는 이론이다. 두 가지 면에서 충격과 감동을 받았는데 모든 동식물의 유전자는 동일한 생물학 언어로 쓰여 있다. 이건 감동이었다. 생물학 이론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실패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충격이었다. 감동부터 말하자. 모든 생물의 DNA가 똑같이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보았다. 진화의 유전학적 증거인 생명의 알파벳을 도킨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동식물, 박테리아, 바이러스까지 생물은 모두 생존 기계다. 자기 복제자인 DNA는 다양한 기계를 만들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유전자를 보존한다. DNA는 우아하게 맞물린 한 쌍의 나선형 뉴클레오티드 사슬이다. 아데닌, 티민, 시토신, 구아닌이라는 네 종류의 염기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생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연결 순서만 다를 뿐 모든 동식물의 DNA는 같은 언어로 쓰여 있다. DNA 분자는 복제를 잘한다. 설계도 원본이 든 세포 하나가 각각 설계도 4번 전체를 가진 세포 2개로 분열하고 두 세포는 4개, 8개, 16개, 30개로 늘어나 세포 1000조개로 이루어진 인간이 된다. 모든 생물의 DNA가 동일한 알파벳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은 모든 종이 공통의 조상에서 유래했음을 입증하는 유전학의 증거다. 모든 생물의 DNA가 같은 언어로 쓰여 있다는 게 뭐 그리 감동이냐고 누가 묻는다면 왜 아닌지 되묻고 싶다. 나는 그 사실을 안 뒤로 존재의 고독을 덜 느낀다. 나무가 어떻게 얼어 죽지 않고 겨울을 나는지 알고 감탄한다. 대견하지 않은가. 파주 출판 도시의 예전 작업실 앞 얕은 소리에 버드나무 몇 그루가 있었다. 유난히 추웠던 겨울, 나는 버드나무의 안위를 걱정했다. 공기 깨끗하고 햇살 좋은 2월,
어느 날 늘어진 가지에 연두색 꽃대가 맺힌 것을 보고 나도 몰래 손바닥을 가슴에 대었다. 진부한 표현이라는 걸 알지만 안도의 한숨 말고는 다른 말을 찾지 못하겠다. 가만히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잘했어. 걱정했어. 이러는 나는 마음에 든다. 저는 유시민님의 이런 점이 또 마음에 듭니다. 그러나 도킨스의 이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인생관이 무너졌다며 저자와 편집자에게 항의 편지를 보낸 독자도 있었고 학생들이 허무주의에 물들까 두려워 책을 읽지 못하게 한 교사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니다. 적어도 나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다. 내가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사실을 감정 없이 받아들였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고 해서 속상해할 이유가 뭐 있는가? 자연이 만든 생존 기계면 어떻고 신이 흙으로 빚어 숨을 불어넣은 피조물이면 어떤가. 물질의 증거가 가리키는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된다.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인문학이 준 이 질문에 오랫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생물학을 들여다보고서야 뻔한 답이 있는데도 모르고 살았음을 알았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미는 없다. 삶의 의미는 각자 만들어야 한다. 어떤 의미로 내 삶을 채울까? 이것이 과학적으로 옳은 질문이다. 그러나 과학은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는다. 질문은 과학적으로 하되 답을 찾으려면 인문학을 소환해야 한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인문학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내 자존감을 높여주었다. 나는 이렇게 마음먹었다. 나는 유전자가 만든 몸에 깃들어 있지만 유전자의 노예는 아니다. 본능을 직시하고 통제하면서 내가 의미 있다고 여기는 행위로 삶의 시간을 채운다.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목표를 추구한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방식을 선택할 권한을 내가 행사하겠다. 유전자, 타인, 사회, 국가, 종교, 신, 그 누구,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겠다. 상틀을 붙잡고 선 채 죽은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이제 이기적 유전자에서 충격을 받은 사연으로 넘어가자. 그 이야기는 미국 생물학자 윌슨이 1975년 출간한 사회생물학, 새로운 종합에서 펼친 주장과 관계가 있다. 자연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생물학의 특수 분야이고 역사학, 전기, 문학은 인간 행태의 관찰 보고이며 인류학과 사회학은 영장류의 한 종에 대한 사회생물학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생물학은 사회성 행동의 생물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생물학자는 다윈주의를 바탕으로 자연 선택이 동물 사회와 동물의 사회성 행동에 어떤 작용을 했는지 설명한다. 인간도 동물이므로 같은 분석 도구로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성 행동을 연구할 수 있다. 종교를 예로 들어 이야기하겠다. 신은 존재하는가? 아니다. 누구도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 증명할 책임은 신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아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고 종교에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종교는 도덕을 제공하는가? 그렇다. 그렇지만 종교가 없다고 해서 도덕을 세울 수 없는 건 아니다. 서로 교류하지 않았던 동서고금의 모든 문명에 비슷한 도덕 규범이 있다. 종교가 없었어도 인간은 도덕 규범을 세웠을 것이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가? 아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인간은 왜 신을 창조했는가? 삶의 유한성을 넘어서려는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였다. 그렇다면 종교는 무엇인가? 종교는 믿는 자에게 진리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망상이며 권력자에게는 유용한 통치 도구다. 문과는 보통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한다. 반면 사회생물학의 질문은 인문학과 다르다. 어떤 적응의 이익이 있기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의 군집에서 종교 행위가 진화했는가? 다윈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한 행위 양식이 인간 사회에서 진화한 것은 적응의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적응의 이익은 생존과 번식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를 가리킨다. 즉, 종교를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잘 생존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흥미를 느낀 것은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사회생물학의 질문은 내용과 형식 모두 인문학과 다르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문학과 다른 관점으로 다른 각도에서 인간과 사회를 살피는 것이 매력이다.
이제 생물학에서 받은 충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듯하다.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학자와 경제학자들은 여러 방식으로 설명했다. 다윈주의자인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잘못 본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본다. 사회제도는 변하기 어려운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충돌하면 오래 지속하지 못한다. 사유재산을 폐지한 게 대표적이다. 그게 도덕적으로 나쁜 정책이었다는 뜻이 아니다.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한 사회체제는 장기 존속할 수 없다는 말이다. 도킨스의 ESS 모델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ESS는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을 줄임말이다. ESS는 어떤 군집의 대다수 개체가 일단 선택하면 다른 모든 전략을 능가하는 전략이다. 소련 공산당은 모든 권력을 완전히 독점했다. 레닌이 뇌졸중 후유증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직후 권좌를 이어받은 스탈린은 차르보다 더한 독재자가 되었고 차르보다 더한 숭배를 받았다. 공산당은 모든 기업을 국가 소유로 만들었고 농촌을 사회주의 집단 농장으로 개조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워 만인에게 일자리를 주었지만 열심히 창의적으로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보상을 주었다. 소련 인민에게 체제는 주어진 환경이어서 누구나 어떻게든 적응해야 했다. 선택 가능한 적응 전략은 둘이었다. 성실과 태만이라고 하자. 성실은 사회주의 이상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한 보상을 받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는 전략이다. 태만은 직장에서는 편하지 않게 게으름을 피우고 퇴근한 후에 텃밭 농사와 가사 노동에 집중하는 전략이다. 어느 쪽이 적응의 이익이 클까? 달리 표현하면 어느 전략이 생존에 유리했을까? 말할 필요도 없이 태만이었다. 성실하면 건강을 해치고 일찍 죽었다. 결과적으로 태만이 소련이라는 인간 군집의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 되었다. 성실과 태만이 공존하는 쌍안정 시스템이라도 되었다면 체제가 그토록 허망하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소련의 권력자들은 문제를 직시하지 않았다. 인간 심리와 행동의 밑바닥에 생물학적 제약 조건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기심과 가족에 대한 집착 같은 성향은 사적 소유를 토대로 한 계급사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사회 구조를 바꾸고 교육을 실시하면 없앨 수 있다고 믿었다. 소련은 철강과 석유 생산량이 세계 1위였는데도 물자와 에너지가 부족했다. 곡물 생산량이 세계 1위였지만 해마다 사료를 대량으로 수입했다. 인구 대비 의사와 병상수가 세계 1위인데도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했다. 혜성을 추적하는 로켓은 잘 만드는데 가족용 전기 제품은 품질이 형편없었다. 국민 대다수가 태만을 생존 전략으로 선택한 사회는 혁신과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소련은 미국이 아니라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과 싸우다 졌다. 인간이 군집을 이루어 사는 사회성 동물이라는 사실이 가끔은 불편하다. 유전자는 생존 기계가 베타 행동을 하든 이타 행동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개인은 베타 행동도 하고 이타 행동도 하면서 그것이 초래한 결과를 각자 감당한다. 그러나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집단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이타 행동을 한다. 집단은 클수록 더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개인들이 인종적, 경제적, 국가적 집단으로 뭉치면 힘이 허용하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 집단이 크면 클수록 더 이기적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고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져 지구는 하나의 마을이 되었다. 그러나 지구인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드물다. 2022년 개체수 80억을 넘긴 호모사피엔스는 여전히 200여 개의 국민 국가로 나누어 부족 인간으로 산다. 유전자는 특정 종의 생존에 관심이 없다. 모든 개체에 서식하고 있으니 어떤 종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기후위기와 환경오염에서 지구를 구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에게 공감하지만 전적으로 공감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없을 때도 지구와 생물은 존재했다. 인류가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에는 아무 문제 없다. 기후위기와 핵폭탄에서 우리 자신을 구하려면 인류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확신할 근거가 없다.
그래도 무언가 하긴 해야 한다. 우리 자신 말고는 누구도 우리를 구할 수 없으니까. 문과 남자의 과학 공부, 이 생물학 편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